HBM3가 엄청 커졌고 그게 하이닉스의 매출에 영향을 줬고 근데 그게 고부가 갇힌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HBM 전체 시장 봤을 때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느냐 그거는 이제 역전은 되긴 했으면서도 여전히 HBM2도 있고요. 네. 2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대 4대 1 정도는 유지되거나 근데 거기서 마이크론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BM3라고 하는 거 양산 시점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의 이익이 크게 차이 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서 현재 추격자가 돼버린 삼성전자가 빨리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시는 게 GPT, AI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AI를 들었던 거는 2016년 처음 이세돌 구단이 이 딥마인드와 바둑을 두는 장면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불과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이 AI가 알트만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흑백 TV 기술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챗GPT와 관련해서 AI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 이 생성형 AI, 이 GPT라고 하는 것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래서 생성형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챗GPT,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또 두 사간의 경쟁 관계는 글로벌 경쟁에 비춰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반도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책도 반도체를 사랑하는 남자,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진행형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AI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뭐 챗GPT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죠. GPT의 개념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어에 완전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생성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생성형이라고 되는 걸까요? 생성형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이제 AI 방식이 크게 보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네.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방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주 소위 말씀하신 알파고 이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처리형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어떤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생성형이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데이터를 넣을 테니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것과 생성하는 것의 차이점은 네. 소위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할까요? 관찰을 해서 네. 뭔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그러면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집어넣는 것만 그냥 기억할 따름이지 지가 뭐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 기술과는 좀 다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거나 박사님 많이 아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넣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생성형이 있을 때 엄청나게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 맞는데 이제 결국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뭐 과거처럼 256K 정도 가지고는 뭐 택도 없고요. 기가바이트로가 넘어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기술, 저장 기술, 용량 크기 또 뭐라 그럴까요? 처리하는 그렇죠. 속도 그렇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 HBM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ICBM도 아니고 HBM. 이거는 어떤 폭탄입니까? 굉장히 큰 폭탄이죠. 어떤 기업에는 큰 폭탄이 돼버린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존의 어떤 메모리가 범용 메모리 말하자면 어디다 갖다 낄 수 있고 네. 표준이 있어가지고 제품이 있게 되면 반도체 어디든 간에 들어가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었다고 친다면 HBM은 기간에 있었던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맞춤 반도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맞춤형일까요? 네,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보자면 이 특징, 말하자면 이 생성형 AI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럼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겠죠. 빨리 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용의 반도체로서 D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HBM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턱 터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HBM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SK가 처음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HBM이라고 하는 기술이 시작이 되니까 눈치 빠르게 SK가 하이닉스 부분이 네.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만들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SK 쪽에서 먼저 제품 개발했던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반도체 기술이 대부분 이종 간 접합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단품 메모리, 그러니까 D램하고 HBM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한마디로 후공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칩을 많이 쌓는 거거든요. 네. 그 많이 쌓는다는 기술은 이미 있었었고, 그걸 통해서 D램에 적용해서 그것을 멀티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이닉스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오리지널 기술을 SK 하이닉스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인텔 등에서도 역시 HBM에 관심이 많을 건데 네. 이들 회사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말고 소위 원천 기술을 따라서 가야 될 회사들은 앞으로 특허 소송에 많이 말리겠는데요, 그러면? 원천 기술이라는 의미는 약간 다르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원천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IP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IP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로 보자면 D램이거나 낸드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2006년에 개발한 CTF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건 소자라고 하는 건 IP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HBM이라고 하는 건 기술의 복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이폰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별히 그런 로열티 같은 느낌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윤 작가님께서 좀 틀린 부분은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게 네. 그 반도체 칩이 장착된 판이라고 하면 회로판이라고 네, 키판이라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여기에 CPU가 가운데 존재를 하고 뭐 NPU가 됐건 GPU가 됐건 예, 예. 그 CPU가 존재를 하고 과거에는 판을 딱 열면은 반도체가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메모리와 관련된 칩을 조금 더 CPU가 가깝게 배치를 해놓고 용량을 크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불과 길이가 뭐 한 3cm, 4cm 차이지만 네. 이 차이도 줄여놓고 한 군데 모아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속도를 땡긴다면 네. 이 CPU가 가지고 있는 기능, AI적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HBM 기술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이거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뭐 3cm, 4cm 간극 차이는 별로 중요치 않는데 예.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단지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문제로 봤을 때 HBM이라고 하는 거 집중한다고 친다면 예. 그 어떤 형태의 시리얼 라인을 더 만들어서 가깝게 만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좁은 공간에 네. 더 많은 D램을 한꺼번에 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하셨던 게 차선을 넓힌다고 했을 때 차선의 넓이를 넓히거나 네. 그런 거로 본다면 차선을 더 쌓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어떤 분들께서는 그걸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랑 1층 건물을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세로로 쌓는다. 적층의 의미가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보자면 차선도 엄청 넓히긴 하는데 속도가 빨라졌다. 이 두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HBM 기술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이거를 오목볼록으로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깎아가지고 위에다 세우는 게 맞을까 결정하다가 낸드로 그냥 훅 가버리는 결정을 하는 선택을 했고 그게 대박을 터뜨렸고 그렇죠. 지금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층층이 쌓은 게 더 효과 이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SK가 먼저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HBM1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네. 어쨌든 이제 업계에 누가 주도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HBM 시장이 컸느냐, 네. 그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 이미지 그런 병렬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형태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항마로 GDDR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메모리 있었고 네. 그때 수준에서 뭐 한층 두층 쌓는 거보다 칩 하나 더 잘 만들지. 그렇지. 예, 그걸 이제 굳이 패키지 써가지고 네. 수요를 잘 모르겠는데 네. 새로운 공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에 분명히 검토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의사결정을 HBM 쪽보다는 우리 GDDR 잘하고 있으니까 요걸 더 뭐 모디파이하고 개발하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GDDR 시장하고 HBM HBM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시장 규모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네. 좀 천천히 어떤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반도체 전체 시장은 한 5,400억 달러 정도 잡아요. 어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크죠. 예,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600조 원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메모리 시장이 1,80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아쉽지만 3,600억, 1대2입니다. 예. 1대2 정도는 뭐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예. 거기서 D램이 한 1,000억 달러 돼요.
$1,000억 달러 되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낸드 플래시가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D램을 나눠봐야겠죠. D램에서 보시면은 모바일 D램과 서버 D램과 PC D램이 크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모바일 D램과 그러니까 PC D램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44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D램, 서버 D램, PC D램, 기타. 네. 봤을 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GDDR이랑 그래픽이라고 했었을 때 특히 이제 그 옛날 게임 같은 거나 이미지 처리했을 때 442에서 한 5% 정도 나머지 정도 했었는데 요거가 엄청나게 올라왔던 게 갑자기 AI의 서버용에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442가 옛날에는 모바일이 5였고 서버가 3이었고 PC가 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3에 GDDR 같은 거나 HBM이 타면서 서버용 D램 시장이 갑자기 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GDDR과 HBM을 보자면은 아직은 HBM 시장이 크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HBM3 시장 규모가 지금 한 2027년이 되면 51억 달러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땐 부산, 대구, 광역시 시민들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50조잖아요. 네, 50조 맞습니다. 정도 되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지금 예측은 3년치 예측인데 박주인 작가님 보시기에 2025년과 26년은 지금 같은 규모예요. 그렇죠. 저 왜 같은 규모고 왜 2024년 올해가 지나고 나면 16억이 갑자기 점프를 하는지 네네. 그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왔던 시기가 바로 2023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챗 GPT 같은 소위 자기 회사만의 AI 서버용 AI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지금 거의 이제 붕업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효과를 보고 나서 2025년에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그만큼 전에 반도체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버용 시장에 갖고 있는 HBM 넘어서 디바이스, 개인한테 혹은 어떤 개인 로봇한테 그렇게 해서 디바이스적으로 커스터머 쪽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HBM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중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HBM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가 그러니까 뭐 소위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로봇이거나 커스터머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여부가 된다면 지금 현재의 뭐 모바일 디램 좀 엄청 커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친다면 서버에 갖추는 데 중심일 것 같긴 해서 네. 26년 정도가 정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시청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순하게 시장 규모로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까지 급등을 했다가 언제쯤 조정을 거칠 것인지 막대 그래프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경제 통계는 여러분에게 뭐 야 시장 규모가 49억 달러 되겠네 많아지겠네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2024년에 20억에서 33억까지 점프를 하고 49억까지 점프하니까 엔비디아 가치가 500% 올랐으니까 앞으로 500%는 더 오르겠네. 내지는 한 300%는 더 오르겠네. 근데 2025년, 26년 되면 정체니까 이때 조정받겠네. 그때 판가름이 날 것 같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가짜라고 판단되면 다시 돌아가서 100달러로 떨어지겠네.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이 HBM3를 놓고 양사 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양사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서 왜 새롭게 그러니까 요새 신문기사 보시면 왜 이렇게 새롭게 공정이 나왔고 그 엔비디아가 왜 계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HBM의 D램 말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요 이 D램을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퍼다이라고 하는 버퍼다. 약간의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거의 성능을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SK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시장 자체로 봤을 때 HBM 2까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석권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2, 2하고 2가 이제 익스텐드 되겠죠. 그래서 HBM 3까지 오면서 갑작스럽게 공정 바뀌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공정 바뀐 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 제품상으로 원래 스펙이 0.6 기가 bps 정도 됐으면 네. 그거 좀 더했어요. 그 더했다고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엘리베이터를 쭉 만들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지고 네. 개찰구를 많이 만든 겁니다. 예.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렇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거가 버퍼다이의 스펙을 좋게 만들었고 그것을 되게 잘해서 영업을 되게 잘한 거예요. 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예. 이 장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핵심 기술력에서 네. 공정이라고 하는 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보시면 핵심 기술이 보시면 비전도성 접착 필름 이게 예. 어렵게 하는데 보시면 넌 컨덕티브 필름이라고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럼 이건 뭐냐?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NCF라고 하는 거는 에폭시라고 해서 검게 여러분 아시는 에다가 뭘 넣는 거면 아크릴 소재라고 해서 유기물을 넣어요. 그럼 유기물을 넣다 보면 좀 쉴 수 있겠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열 방출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mass flow molded on fit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말은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소재가 첫 번째로는 이게 에폭시에다가 뭘 넣냐면 실리카를 넣습니다. 실리칸 보시다시피 배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애들이 훨씬 더 열 전도를 잘해요. 네, 그 소재의 특성이 특이하게 됐던 게 차이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매스플로우 했던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에서 만들었을 때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기존에 칩이 8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을 붙이고 했었을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 몰디드 언더 필은 붙인 다음에 한꺼번에 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 좋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생산성 개선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5세대 양산 시점이 5세대가 이제 3E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일정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정도 기사 나왔을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 급히해가지고 이제 5세대 쪽을 양산했다라고 나왔고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5세대 중에서 5세대가 원래 8기가라는 형태의 반도체였는데 그걸 12기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더 좋게 바꾸면서 그것을 근데 아쉽게도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완료. 양산 단계는 몇 개 걸릴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일정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HBM은 50대 40, 그다음 마이크론 10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시사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HBM3가 엄청 커졌고 그게 하이닉스의 매출에 영향을 줬고 근데 그게 고부가 갇힌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HBM 전체 시장 봤었을 때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느냐 그거는 이제 역전은 되긴 했으면서도 여전히 HBM2도 있고요. 2E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대 4대 1 정도는 유지되거나 근데 거기서 마이크론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BM3라고 하는 거 양산 시점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의 이익이 크게 차이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서 현재 추격자가 돼버린 삼성전자가 빨리 추가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미국이 상당히 주류와 비주류를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보조금 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에다가 지금 20억 달러를 주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이 몇십 조 아닙니까? 조단위죠. 조단위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상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오신다고 친다면 굉장히 이제 마이크론의 비상이라고 하는 거나 이제 소위 국가 단위로서 기술이 국가로서 귀속되는 형태로나 이제 경제가 안보가 되는 형태로서 마이크론 굉장히 두려운 어떤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엘피다라고 하는 일본에서 합병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과거를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D램으로 어떻게 세계 1등이 됐냐. 그때 뭐냐면 고급형 반도체를 만들었던 일본보다 PC가 나오면서 약간의 중까지만 성능이 괜찮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런데 말하자면 근데 그때 기술, 그때 NEC나 기타 일본 반도체가 여전히 뿌리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에 남았던 사람이 LP 남아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고급 반도체 기술을 만드는 그 기술이 그대로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어쨌든 간에 두려운 경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엘피다 말씀을 주셨고 NEC 말씀을 주셨고 도시다, 파나소닉 이제 요게 도시다, 파나소닉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왔다 보시면 되고요. 엘피다와 NEC가 가지고 있는 이 설계 기술이라든지 고밀도 기술은 미국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내에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시차가 한 5년, 6년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박준영 작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HBM 기술은 이제 초기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막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층으로 올린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직으로 컴퓨터를 키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방식은 어떤 방식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까? 이 질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메모리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거가 현재 나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네. 말씀드려서 반도체 공정의 전 공정, 후공정 중에서 후공정의 발달, 예. 복합 제품 발달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어쨌든 간에 반도체 제품 자체가 미세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도체 스위치죠. 네. 스위치를 조그맣게 만드는 기술, 이 미세화 기술이 어쨌든 가장 앞서 있었고 네. 미세화 하다 보니까 스위치가 너무 작아졌어요. 네. 스위치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를 세워야겠죠. 네. 그게 이제 3D 기술이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3D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낸드 플래시 쪽의 3D 기술을 처음 2012년에 개발을 성공했었고요. 네. 그것의 D램 쪽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말하자면 스위치의 모양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 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요새 뭐 GA 팻이라고 하는 MBC 팻이라든지 핀핏이라든지 정리하자면 미세화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 봤을 때가 3D 낸드 쪽에 3D 반도체죠. 그러니까 3D 반도체 3D D램이죠. 예. 세 번째가 말하자면 소자의 변화, 스위치의 변화. 예. 예, 그게 이제 요새 말씀 나오는 뭐 SDT M램이라든지 뭐 F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쪽. 이 네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방향성 봤을 때. 이 후공정 쪽의 기본적인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SK하고 삼성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봤었을 때 당연히 삼성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아시다시피 그 파운드리를 포함한 소위 전체에 갖고 있는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설계부터 공정 그다음에 이제 그렇겠네요. 패키지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패키지도 이제 엔지니어들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 계속 엔지니어고 얘기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하고 패키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이 어떤 게 더 어렵냐 뭐 서로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당연히 파운드리가 칩도 훨씬 크고 시스템도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패키지 기술은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 두 회사를 보자면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패키지 기술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삼성에서 전장, 후장, 패키지 기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본이 뭐 패키징 기술은 세계에서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설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뛰어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사실상 앞에서 LP다 말씀도 주셨고 NEC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미일 반도체 협정 1, 2차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파운드리 대만 TSMC에 뺏기고 메모리 쪽 삼성에다 뺏겼지만 결국 언제든지 미국이 오케이 그린라이트만 딱 보내버리면 일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거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말씀하신 LP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작년이죠. 라피더스라 그래가지고 네. 다섯 개사가 출처해가지고 2조 8천인가 뭐 펀딩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큰 약간 컨선 지점은 오래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시바를 매각한 이후나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를 매각한 이후 그 이후의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철도 녹슬듯이 뭔가 녹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엔지니어들 LP다 있던 엔지니어들 마이크론 가 있고요, 어디 가 있고요, 싱가포르 가 있고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엔지니어들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했던 게 대부분 반도체는 미세 공정으로 봤을 때는 공정 전체 조건을 보통 900개, 1000개 정도 잡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 한번 왔다 갔다가 한 번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세대가 발달할수록 한 20% 정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년 정도 봤었으면 10년이나 이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부분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물론 그거의 문제 해결력이나 근본은 잘 알고 있겠죠. 네. 근데 그것들이 현재 상품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트라이 앤 에러를 함축해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정 회장이 말씀처럼 해봤어 했을 때 그거는 좀 무섭죠. 예, 네, 그게 맞아요.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일본은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으니까 해봤어 그러면 해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다시 그걸 팔로우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SK나 삼성 간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필요하다면 SK와 삼성도 물밑에서 협력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너무나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쟁적 협력 관계의 어떤 지속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미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미국 보조금 20억 달러 지급해버리고 이러는 판국에 칩스 법안 만들고 하는 판국에 SK하고 삼성만 너희끼리 싸워봐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TSMC도 구마모토 현에다가 뭐 한 6년 걸릴 거로 80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벌써 공장 다 지어버렸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뭔가 돈이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박준영 작가께서 보시기에 이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앞으로 삼성이 따라가야 될 그 비즈니스라 그럴까요? 분야, 엔지니어시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또 숨겨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파운드리가 어떻게 일을 하냐. 말하자면 펠미스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그 공정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그 공정을 가지고 이제 칩을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네.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TSMC가 가장 잘하는 거는 어쨌든간에 그런 소위 수주 방식의 비즈니스를 맨 처음 발견을 했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자료 보게 되면은 약 520개사에 네. 1,500개 제품을 한꺼번에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파운드리라는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들,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물어보게 되면은 이 TSMC 가 갖고 있는 소위 이 설계도를 받아서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것에 트라이얼 에러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유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TSMC는 뭐냐면은 박사학위에다 10년 경력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돼서 TSMC가 갖고 있는 거에 두려움이나 팹리스에서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장비회사 ASML처럼 TSMC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얘기를 딱 해보면 어떤 사례 유스케이스를 얘기하게 되면은 다 다큐멘터리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형태로서 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집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이정현 같은 경우도 작은 회사들도 다 받아라라고 했던 거가 작년에 주문이었었죠. 작은 회사의 팹리스를 다 받아라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큐멘터리 되고 그걸 트라이얼 에러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율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 엔지니어들은 거의 이직을 안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대만 그다음에 외국인도 안 뽑습니다. TSMC는. 근데 연봉도 되게 낮아요. 물론 이제 대만 물가가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현실감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TSMC가 어떻게 수율을 올리냐. 수율을 올리는 거는 이제 제품의 설계와 공정과 설비 봤었을 때 네. 공정과 설비의 어떤 항상성과 예. 설비의 품질이 유지되는 거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설비 엔지니어들이 자부심 있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수율을 올린다고 하는 건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재들은 이제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수율을 10%, 5%, 4%, 3%에서 80%, 82% 만들 수 있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10,000대, 20,000대의 설비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거의 설비 엔진의 경쟁력 같은 것들 있죠. 네. 팹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데 보충 세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 작가께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훅 지나가서 제가 네. 조금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해주셨는데 부연을 해드리면 사실 이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들은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반도체를 어떻게 제작해 주시오라고 해서 설계 도면을 딱 주면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제품을 공정 과정을 다 정리를 해서 수율에 맞게 생산해내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는데 TSMC는 거기에 이제 특화된 회사라는 점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TSMC도 그렇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요. 많은 분들이 아까도 지적해 주셨어요. 팹리스 많이 하다 보면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자기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까지도 다 이미 다큐멘터화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TSMC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한 가지 위험스러운 것은 1990년대 우리가 이제 PC 시대 디지털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저가 제품의 컴퓨터 중에서 유명한 게 그때는 중국하고 미국이 거래 안 했을 때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네네. 제일 저가 제품의 컴퓨터 회사가 왕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왕 PC 시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에 있던 많은 중국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이 반도체 회사나 컴퓨터 회사들을 많이 차려요. 결국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인자 속에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중국계 사람들을 다 끌고 모으고 중국의 방금 말씀하신 작은 회사들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많이 한번 끌고 모아봐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미래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도 중국의 일부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가정이지 네, 맞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영원히 미국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나 SK 또 현대 기아차도 자동차 반도체를 뭐 직접 생산한다고 하니까 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반도체 회사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 이야기를 할 때 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않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현재 돈이 된다고 하는 게 파운드리 돈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팹리스라고 할 수 있는 제품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획자들이 네. 결국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팹리스 회사들 말하자면 기존에 말씀드려서 여전히 그럼 삼성 우리나라에서 팹리스 누가 제일 잘해요라고 하면 여전히 삼성이 제일 잘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네.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그 제품 뭐가 있습니까? 삼성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말하자면 삼성 핸드폰부터 얘기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고객 맞춤형의 제품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현대차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차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SK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런 형태의 소비자 니즈를 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패밀리스부터 있어야 그다음에 파운드리와 이런 것들이 자생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위 이제 뭐 이후에도 말씀드린 건 더 강조하시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다. 그러면은 미중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요 미중한테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더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기획을 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지 생산만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걸로서 계속적으로 중간재로 할 수 있다면은 근본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트라이 앤 에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수정해 왔다. 라고 하는 게 왔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세상에 없을 제품 만든 적이 있다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제 반도체로 보자면 말씀드렸는데 CTF라고 하는 것에 CTF의 소자를 만든 게 첫 번째가 있죠. 네. 두 번째가 CTF를 3D 제품화한 거 있죠. 3D 낸드라고 하는 거. 그거 두 가지 정도를 실제로 새롭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하드웨어 백그라운드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새로운 제품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그 생태계나 우수 인재는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형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 가치 말씀드린 게 있으면 두 번째로 보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조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책임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지원할 수 있는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제 동료들 중에서는 삼성에 있다 인텔에 간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제법 같이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텔 같은 거 일하는 방식은 이 공정 설계 뭐 잘하죠. 다 보세요. 이번에 우리 이거 만들 거예요.라고 해서 새로운 걸 되게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서 뭐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펀딩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인사권과 재무권을 모두 다 주게 돼 있어요. 네. 책임은 주세요, 근데.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어느 게 나으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네. 당연스럽게 인텔식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미네르바 대학이나 또는 올린 대학, 캐나다 쪽, 그다음에 프랑스 대학들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투자자는 돈을 그냥 대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결정해라. 30억 달러를 내가 30억 원을 줄 테니까 여기서 뭔가 당신들이 팀워크로 활동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당신들이 다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제품과 네. 뭔가 나오는 것이지 오너가 일일이 다 관여해서 사인해주고 결제 서류에다가 뭐야 묻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삼성이 그 후자적인 그 잔재가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요. 네, 뭐 인정합니다. 예, 네. 박사님도 저도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답이 있을 때는 네.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다음에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나오고 책임은 덜 져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원한테 욕만 먹고 말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돼버린 상태죠. 글로벌 이 스탠다드에서 네. 이게 그 코럴링 해야 될 그 대결하는 이 상황에서는 당연스럽게 이 어떤 하나 엔지니어가 뭐 새롭게 신입이나 주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모드를 맡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야. 이 사람은 세계와 경쟁해야 돼. 그럼 여기한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